예, 안녕하십니까. 민북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채권 소멸로서 상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 송두수 교수님 교과서를 일단 가능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따로 안 보고 송두수 교수님 교과서를 가지고 상계, 경계, 면제, 혼동을 빨리 보고, 역시 채권 소멸 사유로 작용하는 소멸시효를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499페이지 상계 쪽을 보십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등에게서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가령 즉 예를 들면 A는 B에 대해서 2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A에 대하여 1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A 또는 B가 각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100만 원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상계다라는 겁니다. 기능, 채무결제의 간이하 기능을 한다. 상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200만 원 변제할 사람이 일단 200만 원 갚고, 야, 전에 너 빌려간 거 100만 원 다시 내한테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있으니까 야, 100만 원 쌤쌤하고 100만 원만 줄게 이러면 되는 거죠. 담보적 기능, 그 상계를 하게 되면 설사 상대방이 무자력이 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소멸케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를 만든 결과가 되는데, 즉 수동 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 채권에 의해서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이 수동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성질, 우리 민법은 상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번 보시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간에 상계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는 거. 네, 어쨌든 민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상법에 상호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상계 계약이 될 겁니다. 상계 계약 내용은 계약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 계약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지, 그 해석을 통해서 계약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지 민법 규정이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럼 이런 상계 서로 계산해서 소멸시키는 이 상계 요건, 일단 상계 적상이 있어야 된다. 즉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계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당사자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때 상계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능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는 거. 그래서 상계권 행사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한다는 거. 그 상계권자가 줄 돈, 그게 수동채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넘기시면은 502페이지, 503페이지 판례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504페이지 보십니다.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된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보고 왔습니다. 연대 채무, 보정 채무의 경우에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니고 또 다른 연대 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수동 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된다. 피상계자가 제3자에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는 상계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 아파트를 경락 취득한 자, 경락의 소유권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상장의 부당이득 채권,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음으로써 누리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임료상장의 부당이득 채권이 있을 것인데, 그때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 반환 채권, 유익비 상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죠. 잘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2번,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상계를 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우선 종류 채권이어야 하고, 그것들이 같은 종류의 것이하고
보통은 금전 채권이 상계에 이용되는데 같은 종류 채권이기만 하면 그 채권의 동액 여부, 뭐 확정 여부, 이행지 동일 여부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 발생 원인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동 채권, 상계권자가 달라 하는 채권이죠. 이거는 변제기에 있어야 달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수동 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게 줘야 될 돈입니다. 상계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무죠. 그 경우에는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자기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면 되죠. 그래서 수동 채권은 변제기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라는 거. 채권의 성질이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라 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뭐 부작위 채무, 일하는 채무 이런 것들은 상계할 수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어도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항변권 상대방이 가지는 거죠. 그 상대방의 항변권을 침해하면 안 될 거니까. 506페이지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계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들끼리는 상계를 못하겠죠. 근데 그 채권이 뭐 양수되거나 또는 채무가 인수되었을 때 그 제3자가 승인으로서 즉 상계 금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것. 다음에 상계가 법률에 의해서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이걸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는 거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 불법 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지 못한다. 왜냐면 이게 수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가 되는 것 같으면은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불러가지고 몇 대 때리고 그러면 고의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될 건데 뭐 화풀이 좀 하고 전에 빌려갔던 거하고 상계하자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불법 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현실적 변제를 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반대로 읽으면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은 상계할 수 있을 것이고 중과실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고의 불법행위 채권일지라도 그게 자동 채권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죠. 뭐 조금이나 예에서 얻어터진 자 입장에서 아유 내가 뭐 이번에 주럽이 들어가고 이래 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전에 갚아야 될 돈하고 상계하자.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제496조 고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수동 채권에서는 상계하지 못하는데 그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도 적용될 것인가? 일단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고의 채무 불이행이 고의 불법 행위 요건도 구비가 되면 그때는 상계 못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508페이지 압류가 금지된 채권. 압류를 금지시키는 이유가 그자에게 현실적으로 돈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권이 압류하지 못하는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 금지 채권 이제 근데 뭐 국민연금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채권자가 뭐 꼭 현실적으로 돈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것을 수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는 거. 이는 압류금지의 취지를 관철하여 상대방을 하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것만 금지되는 것이지 이것도 자동 채권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 임금 채권은 좀 특수한데 민사집행법은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그러한 급여 채권의 2분의 1은 상계의 수동 채권으로 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하라는 그
전체 채권을 전대채권을 빌려준 채권 전대채권을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하고, 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냥 종래 판례는 매출 내려오면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채권 또는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매출 더 내려오면은 최근의 판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를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판례를 폐기 변경한 게 아니고 좀 더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은 근로기준법 42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함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그런데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치를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야 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 반환 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급이 금지된 채권.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지급 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은 압류 또는 감류된 채권을 가리키고, 그러한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여 지급 금지 후에 취득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반대로 읽으면 지급 금지 전에 취득한 채권과는 상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513페이지 질권이 설정된 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질권의 효력에 하여 지급금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과 마찬가지로 지급한다는 것. 따라서 그 채권의 채무자는 입질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질권 설정의 통지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그 이외에도 특별법상 상계가 금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이나 봤던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것도 하나 봤고, 신탁법 쪽에서도 상계 금지와 관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514페이지 상계 적상의 현존. 위와 같은 상계 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 의사 표시를 할 당시에 현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채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때에는 상계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일단 상계적 상이 있었더라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해버렸다면, 변제 등으로 소멸해버렸으니까 상계할 게 없죠. 당연하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데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고, 그리고 민법의 이러한 취지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도 추정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실제 현실에서 보면은 옛날에 뭐 친구한테 뭐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뭐 친구니까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 또 그 친구한테도 돈을 빌릴 수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빌려준 돈 갚으래. 그러면 옛날에 빌려줬던 거하고 상기하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빌려줬던 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라 하더라도. 상계의 방법.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의사표시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해도 되고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515페이지 소송 들어가면 상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판력과도 관련돼서 다른 거하고 좀 다르고, 상계 의사표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일방이 임의로 붙여버리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기한을 붙이는 것은 별 의미가 또 없다는 거죠. 기한은 소고표가 없는 것인데 상계 즉상시까지 소고표가 있다는 것. 상계의 효과 쌤쌤해서 대등에게서 소멸한다는 거. 근데 뭐 부족분이 있으면 변제 충당 규정이 적용되어서 이거는 특히 상계 충당이라고 합니다. 변제 충당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517페이지 상계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즉 상계 즉상시까지 소고표가 있다라는 것. 다음 경계는 채무 중요 부분을 변경시킴으로써 신채무,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킨과 동시에 구채무, 옛날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라는 것. 법적 성질, 계약. 뭐 이게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뭐 논의가 있는데, 그 단락에 마지막 두 줄 경계가 있은 후에도 그 이전부터 있던 전체 계약의 성질, 그것이 유상계약이면 유상계약, 무상계약이면 무상계약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처분행위 경계는 새로운 채권관계를 성립시키고 옛날 채권관계를 소멸시켜버리는 일종의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라는 거. 준물권행위, 그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변동시키는 것. 그 다음에 채권 소멸 원인이 되고 구채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채권 소멸 원인이 된다는 거. 경계의 경우에는 신구 채권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물변제를 봤는데 경계 가운데 채권의 목적의 변경에 의한 경계는 대물변제와 비슷한데 대물변제는 현실적으로 행해져서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경계는 구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대물변제와 다르다는 것. 경계의 요건, 소멸할 채권이 있어야 된다. 경계가 유효하려면 소멸할 채권, 즉 구채무가 존재해야 한다. 구채무가 없으면 경계는 무효고 따라서 그때는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구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에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보류하지 않고 경계를 한 때에는 법정 추인에 의해서 준물권행위 처분행위를 했으니까 법정 추인에 의해서 경계는 유효하게 되고 구채권 관계에 이제 소멸시킬 방법이 없죠. 이를 보류한 경우 경계를 한 때에는 이를 보류했으면은 그 후에 그 구채권이 취소로 소멸돼 버리면 경계가 없어진 게 되는 거죠. 신채무의 성립,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계가 무효가 되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구채무도 소멸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유인적인 관계에 있기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유인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무효일 때는 유인적일 수도 있을 수 있어. 유효가 되고 나면은 동일성 없는 옛날 채권 관계 소멸되고 새로운 채권 관계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때는 별개가 됩니다. 무효인 경우에만 유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신채무가 그 원인의 불법으로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된 때, 신채무가 그 밖의 사유로 성립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 또는 신채무가 어떤 사기, 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취소된 때, 그때는 신채무가 없었으니까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게 된다라는 거. 어쨌든 채무의 중요 부분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 채무의 중요 부분 동일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건데 채권의 발생 원인. 그래서 옛날에 시골이 개발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개발 시골 어른들은 개발되어도 땅값이 얼마나 오른지 모르죠. 그래서 땅을 잘못 파면은 판 사람은 화병이 죽는다 하죠. 개발되는데 보면은 100배가 오르기도 하고 1000배가 오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 도시에 좀 머리 좀 쓰는 사람 개발되면 1000배는 오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되기 전에 뭐 개발 정보를 가지고 시골 가서 땅을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땅을 사가지고 뭐 대출 받아가지고 줄 테니까 일단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순진한 할아버지 뭣도 모르고 소유권 넘겨주죠. 그럼 소유권 넘겨나가면은 대출 받아가 1000만 원을 갚으면 좋은데 지금은 개발이 되기 전이니까 1000만 원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맨날 막걸리 사가지고 할아버지 만나는 거죠. 할아버지 아직 뭐 은행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안 된다는데 뭐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래 하다가 몇 번 막걸리 사주면 할아버지하고 친해지죠. 그럼 그 할아버지한테 그 토지 대금 그걸 그냥 돈 빌려 간 것으로 뭐 합시다. 소비대차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버리는 거죠. 그게 준소비대차를 가면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게 경계계약이 되어버리면 매매대금 채무관계는 소멸돼 버리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돈을 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금전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자 등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앞에 매매 계약 관계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권자를 변경시키는 경우, 채무자를 변경시키는 경우, 채권의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판례 보시면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할 것으로 약정할 때 성립하는데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경계와 유사하지만 경계는 신구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데 준소비대차에서는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것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것 고정도 하시고 경계 당사자 경계계약의 당사자 채권자를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구채권자, 신채권자, 채무자 3명계약에 뭐 의하면 될 것이고 채무자를 변경시키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계약 자유 원칙상 당연히 3명계약에 의할 수 있지만 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에 의해서 계약할 수도 있다는 것 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근데 후자의 경우에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한다라는 건 목적 또는 발생 원인을 변경시키는 경계계약 이거는 채권자 채무자 자기끼리 하는 거죠. 조금 할아버지에 들었던 게 또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경계계약이 되면은 구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한다.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구채무에 대했던 담보 이런 것들 다 소멸한다는 거. 그러나 계약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신채무 담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담보가 제3자가 제공한 것인 때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계의 경우 채무자가 이를 보류한 때는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은 존속한다는 것. 경계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계계약에서 성립한 신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경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한다 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고 물론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뭐 합의 해제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케 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가 된다라는 거. 민법은 단독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면제 계약 뭐 할 수도 있겠죠. 계약 자유 원칙상. 어쨌든 이거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요건 면제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효과 면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고 일부 면제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혼동은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되었을 때 그 채무를 한 권리를 또는 의무를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채권편에서도 혼동을 채권 소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권법에서도 혼동을 물권 소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은 소멸된다. 뭐 당연하죠. 내가 내한테 뭐 빚이 있다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나 채권의 존속을 인정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때는 존속시킨다는 거죠.
그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 마찬가지로 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때에도 존속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 때에도 존속시켜야 한다는 거. 이거는 물권법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는 여기까지 보고, 채권 소멸 사유, 권리 소멸 사유로서 소멸시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